만약에 알약 하나로 살을 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의학계에서 정말 핫한 주제죠. 바로 먹는 체중 감량약인데요. 오늘 그 과학적 근거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면서도 솔깃한 질문 아닌가요?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먹는 알약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니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연구가 특별히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서구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BMI에서도 건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이런 연구가 꼭 필요했는지 그 시급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보통 BMI 하잖아요. 이게 바로 체질량 지수인데 내 키에 맞는 건강한 체중인지 가늠하는 척도죠. 근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우리 동아시아인에게 적용되는 과체중이나 비만 기준이 다른 인종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더 낮은 BMI의 수치에서도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딱 맞는 데이터가 정말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오에시스2라는 아주 중요한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과연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먹는 약을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시험 그냥 평범한 연구가 아닙니다. 무작위,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연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누가 진짜 약을 먹고 누가 가짜 약을 먹는지 실험에 참여한 사람도 심지어 연구하는 의사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를 가짜 약이랑 비교하는 거죠. 이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임상 연구의 황금 표준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연구 과정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에서 과체중이나 비만인 성인 201명을 모집했고요. 그 다음 이분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진짜 약, 다른 한쪽은 가짜 약을 받게 했죠. 물론 모든 참가자에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는 조언은 똑같이 해줬고요. 그리고 무려 68주 동안 이분들의 체중이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추적 관찰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68주라는 시간이 흐른 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4.3%. 이게 뭐냐면 진짜 약을 복용한 그룹의 평균 체중 감소율이에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아주 극명하게 들어옵니다. 보세요. 세마글루타이드, 즉 진짜 약을 먹은 그룹은 평균 14.3%나 체중이 줄었는데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은 고작 1.3%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가 무려 13%포인트나 나요.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통계적으로도 아주 확실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평균치만 높은 게 아니었어요.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체중 감량이 보통 5% 이상이거든요.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기준인데 이 5% 이상 감량에 성공한 비율을 한번 보세요. 약을 먹은 그룹에서는요, 무려 84.3%, 10명 중 8명 이상이 성공한 거예요. 반면에 가짜약 그룹은 17.2%에 불과했죠. 이건 거의 압도적인 차이라고 봐야겠죠? 와, 이 놀라운 숫자들만 보면 이제 비만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요. 하지만 과학은 항상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죠. 과연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 연구를 둘러싼 과학계의 아주 중요한 대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 대자는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말이죠. 첫 번째 지적은 바로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겁니다. 양시준 박사님의 코멘트인데요. 실제 위험군에 속하는 BMI 25에서 27 사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연구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연구 결과를 실제 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왼쪽은 이번 연구 기준인데 합병증이 있을 때에 BMI 27부터 참여시켰죠.
그런데 오른쪽 실제 아시아 비만 진료 지침을 보면요. BMI 25부터를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치료가 필요한 상당수 환자 그룹이 이 연구에서는 빠졌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63.4%.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약을 복용한 그룹에서 위장과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장시호신 박사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메스고움, 구토, 설사 같은 이런 위장장애 부작용이 10명 중 6명 이상에게 나타났다는 건 약효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이걸 꾸준히 먹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이 제기한 주요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방금 본 것처럼 참가자의 BMI 기준 문제가 있었고요. 둘째, 연구 참가자 중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를 따로 나눠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셋째, 68주라는 기간이 과연 약을 끊었을 때도 체중이 유지되는지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에 충분했느냐는 의문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매일 아침 빈속에 물 한 모금이랑 약을 먹고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돼요. 이런 까다로운 복용법을 바쁜 일상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부 다 실제 처방을 할 때 꼭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게 된 걸까요? 이 약이 보여준 엄청난 가능성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사이에서 한번 균형을 잡아보겠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경구 세마글루타이드, 이 먹는 약은 분명 동아시아인에게서 아주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BMI 25에서 27 사이의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60%가 넘는 위장장애 부작용과 까다로운 복용법을 현실에서 어떻게 극복할지, 또 장기적인 안전성은 괜찮을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결국 이 연구는 우리에게 더 큰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의학이 점점 더 정밀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의 연구들은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